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서 심리학 정말 유명한 실험 하나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닭, 소, 풀이죠. 저 세 개를 하나는 빼고 나머지 둘로 묶으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묶으실 건가요? 동양인들은 대부분 소, 풀을 고르고요. 서양인들은 닭과 소를 고릅니다. 서양인들은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동물과 동물을 안 묶고 동물과 식물을 묶어? 말이 돼? 그런데 왠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묶고 싶어집니다. 왜? 소가 풀을 먹기 때문이죠. 즉 관계적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실험을 하나 더 해볼까요? 이 실험은 저의 그랜드 티처, 즉 지도교수의 지도교수인 인지심리학자 데드릭 겐트너 교수와 무츠미 이마이 교수가 실제로 했던 실험인데요. 가운데 있는 저 원통형 나무를 편의상 덱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파란색 원통은 A라고 하고요. 오른쪽을 B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A와 B 중에 어느 게 더 가운데 있는 덱스랑 비슷해 보이세요? 이걸 영국의 런던, 프랑스의 파리 혹은 미국의 뉴욕의 거리에서 길을 막아놓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A가 더 비슷해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과 같은 다양한 다른 나라에서는 70에서 80% 이상,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B를 골라요. 자, 왜 이런 차이가 나오는 걸까요? 서양인들은 주로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물체를 선택했고 동양인들은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물체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서양인은 개별적인 사물을 보고 있고 동양인은 연속적인 물질을 보고 있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서양인들은 역할론적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기능이 같기 때문에 더 유사하다고 본다는 겁니다.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같은 구멍에 끼워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본질주의적 관점이 상대적으로 더 강합니다. 본질주의가 뭐냐? 쉽게 말하자면 이거예요. 그놈의 근본이 뭔지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어느 집안 출신인가? 같은 집안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역할은 달라도 맥락, 근본 이런 측면이 강조돼서 사물을 본다는 겁니다. 자, 이런 현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을 쓸 때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통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렇게 쓰죠. 저는 해놓고 엄격하신 아버지와 자상하신 어머니 사이에서 3남 2녀 중 셋째로 태어났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반장을 2번 역임했으며 이런 얘기를 다 씁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갈 때 제출한 제 자기소개서를 보고 제 지도교수님이 심사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엄격하신 아버지. 3남 2녀 중 셋째로 초등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얘는 도대체 언제 자기소개를 하는 걸까? 자, 그런데 저도 우연히 미국 친구가 쓴 자기소개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되더라고요. 저는 해놓고 27세 활발한 성격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이 뛰어난 데니스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되바라진 인간 아니야. 자기소개서에서 쓴 자기 얘기만 하고 있어. 자기소개서인데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적이지만 우리가 각자의 문화에서 자기소개서에서 보고 싶은 그 사람의 얘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동양인들은 보통 주로 나는 친구들과 노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적 맥락을 사용해서 대답을 하거나 혹은 자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죠. 그런데 이것과는 반대로 서양인들은 주로 나는 친절하다 혹은 나는 근면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격을 얘기하는 형용사를 사용해서 자기의 행동을 서술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할 때 그 사람의 관계, 그 사람의 다양한 배경을 알고 싶어 하죠. 그 사람이 어떤 맥락 속에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굉장히 자주 쓰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걸 제가 실제로 서양 후배들한테 얘기를 해줬더니 그게 지금 왜 여기서 나와야 되는 질문이냐고 이유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서양인들이 보기에는 동양인들은 소위 TMI인 사람들이고 동양인들은 서양인을 약간 되바라지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자신감 있고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자만스럽다고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동양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통합적 사고,
대상 간의 관계성 혹은 맥락에 기초해서 내가 판단해야 하는 대상과 그 대상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을 하나로 묶어 사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반면 서양인들은 분석적 사고, 주변에 있는 이런 다양한 맥락보다는 그 대상 자체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사고하는 방식을 더 선호합니다. 이러한 동서양의 사고방식 때문에 광고계에서 우픈 일화가 하나 있었죠. 책에서도 소개된 내용인데요. 일본의 한 자동차 회사가 고급 세단을 미국에서 광고합니다. 그런데 이 광고 속에서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계속 보여주고 맨 마지막에서야 그 자동차의 이름을 내보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광고는 미국에서 별로 성공하지 못했고요. 대신 나무나 바위의 판매고만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연과 하나가 되는 메시지는 서양인들에게 덜 매력적이었던 거죠. 미국의 자동차 광고는 대부분 그 차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코너링은 어떤지, 제동 능력은 어떤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개별적인 기능을 열거하기 때문에 광고에서 자동차가 확실히 주인공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광고 중에 드라마 미생의 주인공인 장그래가 등장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장그래의 회사 생활이 계속 보여져요. 그리고 마지막쯤에 차가 달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서 장그래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만의 완생을 향해. 내가 완생을 향해 가려면 뭔가 이 차와 함께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당장 달려가서 이 차를 사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아마 이 광고는 더 이해 못했을 겁니다. 실제로 저는 이 광고를 연구하는 심리학자인 제 미국인 동료와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이 광고가 정말 잘 만든 광고야. 그 광고가 뭐냐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엔저로 대답했습니다. 그 장면에서 제가 번역을 해줬는데 번역하니까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How are you? 엔저로 대답했습니다. 엔저. 아니, How are you의 저건 무슨 뜻이야? 무슨 광고가 이래?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너무 센스 있고 괜찮았던 광고였죠. 주변 맥락보다는 사물에만 초점을 맞추는 서양의 사고방식과 관계와 맥락을 중요시하는 동양의 사고방식의 차이를 정말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동서양 문화권의 사람들이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를 잘 이해한 덕분에 사고를 해결한 일도 있었습니다. 자, 2007년에 아프간에서 탈레반이 한국인들을 납치해 인질로 잡았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들은 본인들의 잔인함을 보여주기 위해 두 분을 살해하고 추가로 살해하겠다고 발표하죠. 인질로 잡힌 한국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국정원 관계자가 아프가니스탄으로 직접 파견됩니다. 보통 미국의 CIA가 출동하거나 협상팀이 출동해서 정밀 타격을 할까, 특수부대를 보낼까 고민하는데 이 한국에서 온 그 국정원 관계자분은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한 일이 바로 기존 협상 담당자를 파슈툰족 말을 가장 유창하게 하는 한국인으로 바꾼 겁니다. 왜냐하면 납치한 괴한들이 파슈툰족이었거든요. 당시에 아프가니스탄을 대상으로 한 서구의 협상에서는 오직 협상 능력 자체만을 중요하게 보고 있어서 그 세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결국 성공했고 석방을 이뤄냈죠. 이 내용은 설득의 심리학의 저자인 로버트 치알디니의 다음 작 초전설득 책에서 직접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과연 석방을 이렇게 이뤄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석방을 이뤄낸 국정원 관계자는 협상의 핵심은 언어였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정확하고 명료했기 때문만에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났던 건 아니었죠. 그 이유는 더 원시적인 데 있었던 겁니다. 바로 친밀감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파슈툰족 말을 유창하게 사용하는 것을 본 괴한들이 우리 쪽 관계자와 일정 수준 이상의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협상이 유리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심리학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실제로 합니다. 부산에 가면요, 저는요, 자갈치시장에서 아지매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서울 아저씨가 아이고 예뻐 보이네 라고 하면서 어묵 하나 더 주세요. 또 한 번은 광주에 가서 식당에서 떡갈비를 먹는데 그냥 장난스럽게 더운 거 이렇게 해봤어요.
이러면 또 아이고 귀엽다고 성의가 가상하다고 밑반찬을 더 주시더라고요. 사실 이 모든 게 언어에서 오는 친밀감 때문이죠. 동양인들은 인간관계 속에 조화롭게 적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비판을 하지만 서양인들은 개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한다. 관계를 중시하는 동양인들은 하나의 환경에 적응해서 나아가기 위해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보통 다른 사람, 다른 환경을 중심으로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보는 게 중요하게 되죠. 자기를 검토하고 비판한다는 얘기는 소위 말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 지내겠다고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잘 쓰는 자기 비판적인 말이 하나 있죠. 부모님들이 보통 결혼식 때 잘 쓰는 말이에요. 보잘것없는 제 아이의 결혼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제가 제 서양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 정말 의아해할 겁니다. 경일, 왜 그래? 다른 사람도 아닌 최소한 너는 너의 자식을 좋아해야 되지 않아? 라고 말을 하지 않을까요? 사실 동양에서는 자기를 비판한다는 건 자기의 특성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게 아니죠. 나를 좀 더 낮춰서 상대방을 더 잘 보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높은 데 있는 것보다는 낮은 곳에 있어야 상대방을 더 잘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인들의 겸손, 특히 한국인들의 겸손은 내가 너를 더 잘 살펴보겠다. 그러니까 나를 더 낮춘다라고 하는 굉장히 전략적이고도 현명한 생각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동양인들이 타인의 진짜 속마음과 감정을 서양인에 비해서 더 잘 읽어낸다라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고지고대로 잘 안 보잖아요. 그 사람이 말한 정보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맥락을 고려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걸 기억하고 많은 걸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식당에 들어가면 식당의 본래의 기능인 음식 외에 많은 것들에도 정말 많은 신경을 씁니다. 미국에서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어떤 대학원생 하나랑 이제 친해져서 식당에 같이 갑니다. 저는 계속 두리번거리면서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분위기도 괜찮고 조명도 딱 제 스타일이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여기 너무 괜찮다. 그랬더니 그 미국 친구가 저한테 이럽니다. 너 여기 처음 왔고 음식 아직 안 먹었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미 분위기를 파악하고 음식을 맛있게 먹을 준비를 했던 것뿐인데 서양인인 그 미국 친구는 지금 이 식당의 본래 기능은 음식을 아직 경험하지도 않고 왜 이 평가를 하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양인들은 주변 상황에 맞춰서 행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태도나 행동에 서양인들보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맥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주로 보는 겁니다. 사람의 행동을 설명할 때 서양인이 동양인보다 성격 특질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동양인이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힘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어떤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그 행동이 서양인들은 그 사람, 즉 행위자 자체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했으니 그 사람 자체의 원인이 있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 이유가 사람 자체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환경에 있을 가능성을 더 크게 본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동양인들은 기본적인 귀인 오류를 덜 범하게 된다고 합니다. 기본적 귀인 오류란 뭐냐면요, 행동을 유도한 상황의 힘을 무시하고 행동의 주 원인을 그 사람의 성격 혹은 그 사람의 성향 이런 것에만 두는 그런 경향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내부 귀인, 외부 귀인이 있죠. 내부 귀인이란 뭐냐면요, 제가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원인이 저한테 있는 겁니다. 넘어진 이유가 제가 술 취했기 때문이거나 혹은 제가 피곤했기 때문이거나 어쨌든 즉 원인이 저한테 있는 거죠. 그런데 외부 귀인은 뭐냐? 다른 상황에 그 원인을 두는 겁니다. 제가 넘어진 이유가 외부 상황, 즉 미끄러운 바닥이나 아니면 무언가 걸려 넘어질 만한 것들이 있는 그런 안 좋은 환경에 있을 거라는 것이 바로 외부기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넘어졌을 때요, 서양인들은 내부기인을 많이 하니까 바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Are you okay? 이렇게 다 말하면서 다가오죠. 여기에
여러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Are you okay가 너 괜찮니? 라는 뜻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만 이 표현에 너 술 먹었니? 너 아프니? 즉 네가 방금 전에 하는 행동이 너한테 원인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런 말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사람이 넘어지잖아요. 물론 우리도 똑같이 괜찮으세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느냐? 바닥 되게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말들이 어렵지 않게 나온다는 거예요. 동양 사람들은 주변 상황에 맞춰서 행동하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넘어지면 원인이 그 사람이 아닌 미끄러운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외국인이 잘 된다는 겁니다. 저도 실제로 이 연구를 해본 적이 있죠. 한 장면이 있습니다. 대략 3분짜리 필름이에요. 며느리와 시어머니로 보이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뭔가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장면을 서양권 국가에서 온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이 논쟁 혹은 이 말다툼의 이유는 뭘까라고 하면 필름에 2명 나오죠. 며느리와 시어머니. 그러니까 며느리파와 시어머니파로 나뉩니다. 이게 바로 서양 문화권에서 온 학생들의 특징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걸 한국 학생들한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옆에 있는 서양 학생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당연한 반응이 나오죠. 그놈 때문이에요. 서양 학생들이 이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인간이 누구냐고. 여기선 지금 이 여성 두 분,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우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필름에 안 나온 사람이 원인이라는 게 말이 돼?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인간이 처신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 제3의 원인. 즉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만들어내는 더 주변과 맥락의 제3의 원인에 추리나 추론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현상들은 동서양 언론사들의 기사들을 비교해봐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생각의 지도에서도 소개가 된 내용입니다. 해고를 당한 미국인 우편 배달부가 자신이 일하던 우체국에 들어와서 상사와 동료 고객들을 총으로 쏴서 살해하고 스스로도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심리학자 마이클 모리스는 미국의 기사는 범인의 개인적인 특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 주목했죠. 예를 들면 무술에 지나치게 빠져 있었다든지 급한 성격이었다든지 범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면에 치중해서 부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중국 신문에서는 어떻게 다뤘을까요? 그 범인이 최근에 해고를 당했다. 상사가 굉장히 고압적이었다. 이렇게 범인의 생활 환경에 초점을 맞춰서 이 사건의 원인을 분석해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클 모리스는 동료 대학원생인 중국 출신의 펑카이핑과 함께 연구를 더 확장해서 동서양 문화권의 학생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 요인들을 제시하고 이 요인들이 달랐다면 살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래도 발생했을까를 물어봤습니다. 중국 학생들은요, 상황이 달랐더라면 그 살인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미국 학생들은 살인 사건의 원인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된 그 사람, 그 범인의 내부적 특성 때문이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어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을 거라고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우리나라 기사에도 이런 비슷한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기차나 전철이 탈선된 사고를 예로 들어볼게요. 기사를 읽다가 맨 마지막쯤에 이런 내용들이 보통 적혀 있죠. 얼마나 지연됐는지, 그리고 이 사고로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큰 불편을 겪었는지가 어떻게 보면 친절할 정도로 쓰여 있죠. 반면 미국의 기사는 어땠을까요? 대부분의 기사가 기차가 탈선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고에 초점을 둘 뿐 그 전후 혹은 그 사건의 여파로 일어난 또 다른 일들, 불편함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황 환경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동양과 성격 특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서양의 차이가 뚜렷이 보이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저자가 성공시킨 영화 홍보 사례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손에는 전날 이른 오후에 킹코스에서 프린트한 외설적인 스티커와 스카치 테이프가 들려 있었다. 거기서 뭘 했을까?
나는 광고판을, 그것도 내가 디자인하고 사용료를 지불한 광고판을 훼손하고 있었다. 일을 끝낸 뒤 우리는 주위를 돌며 그 광경을 우연히 목격한 것처럼 차창을 통해 사진을 찍었다. 나는 집에 오자마자 에번 메이어라는 가명으로 유명 블로그 2곳에 이메일을 보냈다. 어젯밤 집에 오는 길을 봤는데 아마 3번가와 크레센트 하이츠대로 부근이었던 것 같아요. 로스앤젤레스도 터커맥스를 싫어한다는 걸 알게 돼 기쁘네요. 이렇게 적고 사진을 첨부했다. I hope they serve beer in hell. 터커맥스가 쓴 책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코미디 영화입니다. 내용은 여성들과의 잠자리를 인생의 목표로 삼은 주인공이 결혼을 앞둔 친구를 속이고 스트립 클럽에 가면서 벌어지는 하룻밤 동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빅스타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대규모 자본이 들어간 영화도 아닌 작은 코미디 영화에 불과했기 때문에 사실 흥행이 될 요소는 상식적으로 거의 없었죠. 그래서 라이언 홀리데이는 한 가지 전략을 세웁니다. 논란을 만들어 영화를 알리기로 결심한 거죠. 그러고는 새벽에 아무도 몰래 자신이 홍보하는 영화 광고판을 훼손시킨 후 여성을 혐오하는 내용의 영화는 꺼져라 라고 쓰인 스티커를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이 광경을 목격하고 사진을 찍었다며 훼손된 광고판 사진을 유명 블로거에게 이메일로 보내 이 영화를 둘러싸고 있는 논란이 마치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처럼 제보를 하죠. 그 결과 2주도 채 되지 않아 전국의 대학에서 수천 명의 학생이 여성을 혐오하는 이 영화의 상영을 반대한다며 시위를 벌였고 각종 신문과 TV 뉴스에 이 소식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됩니다. 영화가 개봉하는 주에는 워싱턴 포스트와 시카고 트리뷴 같은 유명 매체에 영화를 비난하는 사설이 실리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유명세를 얻게 되고 결국 DVD 시장에서 거의 광신적이라고 부를 만한 인기를 끌게 되죠. 자, 심리학자로서 이 홍보 전략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면 그 불러일으킨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사람들은 고민을 하지 않은 채 그 관심만 가지고도 열기를 만들어내고 그 열기는 다시금 찬반 양론을 만들어내면서 우리는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내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사건의 연쇄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중요해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시끄럽게 얘기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할까요? 양쪽 다 가능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연구들이 되게 많죠.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쁘니까 웃죠. 하지만 웃으니까 기뻐하고 행복해진다. 양방향이 다 가능한 겁니다. 이 예는 우리 인간이 생각이 행동을 만들어내지만 행동이 다시 생각을 결정한다는 인간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양방향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라고 봐야 되겠죠. 역사적으로 초기의 신문은 정당의 사교 모임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당번은 보통 1년에 약 10달러를 내고 구독하는 형태로 팔렸는데 벤자민 데이가 뉴욕 선을 창간하면서 신문의 거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하죠. 그는 거리에서 실업자를 고용해서 신문을 한 번에 한 부씩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길모퉁이와 술집 혹은 기차역에서 판매 경쟁을 벌일 수 있을 만큼 흥미진진하고 야단스러워했죠. 그래서 벤자민 데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문업계 사람들은 타인의 재난을 최고로 즐긴다. 하지만 거리에서 매일 새로운 홀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내일 신문을 팔려면 또 다른 새로운 사건이 벌어져야만 했던 겁니다. 발행인은 가만히 앉아서 뉴스가 다가오기를 기다릴 수 없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충분히 흥미진진하지 않다. 그러므로 신문이 팔리게 해줄 뉴스를 만들어내야 한다. 기자들은 구경거리와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파견됐을 때 뉴스가 있으면 취재하고 없으면 만들어내는 것이 자기의 이름을 알았다.
여기서 기사가 없으면 만들어내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죠.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와 왜 해야 되는가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모든 법칙이 다 깨지고 무시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한다는 것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오랜 기간 동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A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욱 중요한 건 부정적인 B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허리가 아프다면 해당 부위가 아물 때까지 쉬고 디스크를 유발하는 동작을 피하는 것, 즉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건강 프로그램이나 홈쇼핑에서는 허리에 좋은 운동, 이런 동작을 막 따라하게 하고 심지어 허리 건강 의자 등을 사라고 권하죠. 이렇게 무엇을 하는 것과 무엇을 안 하는 것, 이걸 심리학에서는 go, no-go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go는 뭘까요? 당연히 해야 될 걸 하는 거죠. no-go는 뭘까요? 안 해야 될 걸 정말로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안 해야 될 걸 정말 안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사회가 되죠. 노고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나 사회의 특징은 뭘까요? 주의가 산만하고 생각이 지나치게 많아서 복잡하고 운동이 부족해서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저하될 때 우리는 바로 자극적인 뉴스가 눈에 띄면 클릭한다는 겁니다. 당신을 찾아가는 것은 대체로 가장 덜 중요한 뉴스다. 소음을 뚫고 나가는 이야기는 극단적인 소식들이다. 당신이 놓치게 될 것은 재미없는 정보, 사람들이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비밀스러운 것이다. 이것이 당신이 구독하고 돈을 지불하고 쫓아야 하는 뉴스다. 예를 들어서 분노를 유발하는 강력 범죄가 일어나면 그 강력 범죄자의 신생과 범죄의 과정은 자세히 다뤄집니다. 하지만 평소 강력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해주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다루지 않죠. 왜냐? 재미가 없어서 잘 팔리지 않거든요. 실제로 경찰이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로 유영철을 검거했다고 발표한 이후 언론은 이 사건에 대해 엄청난 기사를 쏟아냅니다. 하지만 유영철이 검거된 이후에는 범인을 막아낼 인력이나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는 계속 유영철의 일거수일투족을 더 많이 다루죠. 기사 헤드라인을 한번 살펴볼까요? 연쇄살인범 유영철 인육 먹었다 주장. 연쇄살인범 유영철 토익 한자 공부 원해. 연쇄살인범 유영철 구치소 단동 내가 사이코패스인 거 몰라? 유영철 미술 성적 줄곧 수. IQ는 90에서 100. 이렇게 미디어가 무슨 일을 저지른 자의 사소한 것까지도 자극적으로 다루게 되면 사람들은 그들이 마치 중요한 인물인 것처럼 인식하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우리가 굳이 연쇄살인범의 IQ나 구치소 난동 소식까지 알아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는 일단 뉴스가 팔릴수록 이익을 얻기 때문에 계속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냅니다. 우리 사회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가치, 사회를 무사하게 만들어주는 무사함의 유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얘기들은 거의 발굴하지 않죠. 자꾸 사건, 사고를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소비하는 사회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분노, 공포, 흥분, 웃음, 경로는 소식을 퍼뜨리게 한다. 이것들은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저 피상적이고 완전히 무의미한 대화에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 사람들을 자극해서 공유하게 하는 수법을 아는 이에게 미디어 조작은 단지 포장과 표현 방식의 문제일 뿐이다. 남들에게 들려주기 좋은 이야기를 그들에게 건넨다면 누군들 그것을 거절하겠는가? 그렇다면 라이언 홀리데이와 같은 미디어 조작자들은 어떻게 사람들이 혹 할 수 있게 뉴스를 조작하고 만들어낼까요? 황색 신문의 특징을 이해하면 현 시대의 블로거들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 즉 불행한 이야기, 사건, 사고 등의 소식을 주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미디어 역사학자 W.J. 캠벨은 황색 저널리즘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뉴스에 대해 수선 떠는 눈에 잘 띄는 제목, 대체로 관련성이 거의 없는 사진의 과도한 사용, 사칭꾼, 사기꾼, 가짜 인터뷰, 컬러 만화와 크고 두꺼운 일요일보로, 약자의 대의 명분에 대한 과시적인 지지, 익명의 취재원 사용, 상류 사회와 사건에 대한 두드러진 보도. 작가 라이언 홀리데이는 책을 쓰는 동안 이 깨달음을 정말로 여러 번 절감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100년 전에 쓰인 미디어 비평에서 단어 몇 글자만 바꾸면 블로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기술할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19세기와 똑같이 가짜 헤드라인에 속고 있다며 그 방법을 폭로합니다. 헤드라인에서 물음표를 제거하면 대개는 거짓말이 된다. 블로거가 이 수법을 즐겨 사용하는 이유는 아무도 비난할 수 없는 거짓 진술을 하고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독자는 클릭한 뒤 곧바로 헤드라인의 질문에 대한 답이 명백히 아니, 물론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질문 형태로 제시했으므로 블로거가 잘못한 것은 아니다. 그저 질문했을 뿐이다. 글렌 백이 1990년에 어린 소녀를 강간하고 살해했는가? 물론 나는 모르지만 클릭은 얻는다. 사실 요즘 사람들은 글을 잘 읽지 않습니다. 책이건 미디어건 간에 말이죠. 인터넷 사이트가 사람들을 유혹하는 시간이 단 1초라는 통설도 있죠. 그러다 보니 기자들은 유혹적인 헤드라인으로 사람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2011년 4월 16일 뉴욕타임스 매거진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인기 기사 목록을 살펴볼까요? 앉아있는 것은 치명적 행위인가? 당신은 잠을 얼마나 적게 잘 수 있는가? 설탕은 유해한가? 최고의 운동은 무엇인가? 휴대폰이 뇌종양을 유발하는가? 정말 물음표를 빼면 어처구니 없는 문장들이 되죠. 우리는 뉴스에서 이런 의문형 헤드라인들을 그런데 굉장히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블로거는 독자로 하여금 미묘하고 공정하게 기사를 읽게 하려고 헤드라인으로 장난 좀 친 것뿐이라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기사 본문을 실제로 읽어보면 헤드라인이 제시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인 건 거의 없을 때가 훨씬 많거든요. 현재의 미디어는 자신을 대신해 조사를 해주고 일을 해주는 다른 누군가에게 전보다 훨씬 의존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가 직접 기사를 발굴하고 취재하지 않아도 수십, 수백 건의 보도자료가 쏟아져 나오거든요. 이런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날의 과학보도입니다. 과학학술지는 관행, 윤리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제약을 받지만 대학 웹사이트와 홍보 담당자는 그렇지 않죠. 거의 날마다 기자에게 전달되는 보도자료에서 어떤 대학의 어떤 교수가 이룬 사소한 발견이 엄청나고 획기적인 발견으로 선전이 됩니다. 그리고 블로거들은 그대로 옮겨 적죠. 그래서 한 용감한 저널리스트가 최근 이 관행에 맞서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줬는데요. 그는 수많은 데이터를 무작위로 긁어 모아 연구를 지어낸 다음 다이어트와 초콜릿 섭취 사이의 상관관계를 찾아내고 가짜 연구를 만들어서 기념비적이지만 터무니없이 비과학적인 발견을 한번 발표해봤습니다. 초콜릿을 먹으면 체중을 줄일 수가 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획기적이죠. 그리고 각 블로그와 사이트에 이 연구에 대한 보도자료를 뿌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유명 블로그부터 데일리메일과 같은 뉴스 매체까지 모두가 이 뉴스를 즉각 보도했습니다.
물론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요. 연구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 또한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작된 미디어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웹이 세계에 주목하지 않으면 할 말이 점점 없어지도록 웹 문화가 우리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죠.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마취적 역기능이라고 부릅니다. 미디어의 분주함을 진정한 지식으로 착각을 하고 미디어를 소비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걸 뭔가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지경에 이르는 걸 의미하죠. 예를 들면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인터넷에서 정치 기사를 읽고 TV 뉴스를 보고 정치 관련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자기가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어떨까요? 사실상 그 사람은 저녁 먹고 인터넷과 유튜브를 좀 보다가 잠이 드는 것일 뿐 아무런 생산 활동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미디어를 소비하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미디어 조작에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오늘날 정보가 실제로 어떻게 순환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의 전반적인 세계관이 온라인에서 뉴스가 생성되는 방식에 얼마나 많이 영향을 받는지 모른다. 블로그에서 나온 얘기는 대화와 입소문을 통해 퍼진다. 한마디로 블로그는 대중매체 기자나 가장 수다스러운 친구가 뉴스를 찾아내고 빌려오는 매체다. 이 비밀스러운 순환은 우리 문화의 기준이 되는 밈, 유명 인사가 되는 신의 스타, 우리의 구루가 되는 사상가, 우리의 뉴스가 되는 뉴스를 낳는다. 이 책은 주로 블로그를 다루고 있지만 이제는 유튜브가 더 대세인 시대죠. 유튜브에서 본 재미있거나 자극적인 동영상은 링크를 통해 순식간에 온 세상으로 전파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블로그나 유튜브 내용들이 얼마나 검증이 안 된 것들이 많은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모든 블로그에는 나름의 편집 정책이 있겠지만 정보의 출처를 독자에게 공개하는 곳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사의 내용을 신뢰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곳이 전통이 있고 권위 있는 미디어를 출처로 하고 있는 컨텐츠라고 해도 예외가 될 수 없죠. 몇 년 전 젊은 아일랜드 학생이 작곡가 모리스 자르가 사망한 직후 그의 위키피디아 페이지에 가짜 인용문을 게시했다. 어느 시점이 되자 기자와 블로거가 인용문을 보고 그것을 기사에 사용했다. 마침내 인용문은 평판이 좋은 유명신문 가디언에 실렸다. 그렇게 인용문은 사슬을 타고 올라갔고 올라갈수록 기원은 모호해졌으며 반복될수록 더 진짜처럼 느껴졌다. 사실 이 스턴트는 그 학생이 자기 소행이라는 것을 자인한 뒤에야 발견됐다. 만일 제가 밝히지 않았다면 인용문은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모리스 자르가 한 말로 역사에 남았을 것이라고 100% 확신합니다. 이 학생이 가짜로 위키피디아에 제시한 인용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머릿속에서는 오직 나만이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왈츠가 연주될 것이다. 부고문에 쓰이면 딱 좋을 법한 인용문이죠. 이 가짜 인용문은 작곡가 모리스 자르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너무나 완벽히 표현했기 때문에 권위 있는 신문 가디언에 실렸고 이로써 많은 링크의 출처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부고 기사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모리스 자르가 이 말을 했는지 직접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썼던 겁니다. 이는 어떤 것이 미디어에서 이의 제기 없이 충분히 게재되기만 하면 그냥 그 사실 자체로 사실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소위 말하는 볼시트 제너레이터, 즉 개소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재미있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들에서 버튼 하나 누르면요, 그냥 아무 얘기나 심오하게 만들어냅니다. 사실은 아무 의미들이 없는 얘기죠. Intuition differentiates into potential reality. 우리말로 바꾸면요, 직관은 잠재적인 현실 안으로 차별화된다. 뭔 말이에요? God is entangled in the mechanics of love. 신은 사랑의 역학관계 속으로 얽혀 있다. 체험 진리는 새로운 인간 관찰과 상호작용합니다. 이단 종교에서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요, 네 번째 문장은 기업에서도 쓸 수 있는 개소리입니다. XML 기법은 본질적인 관측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요, 사장님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요. 네. 그런데 공통점이 있죠. 심오하거나 격조 높은 단어를 아무렇게나 배치했어요. 단어를 살펴보면 직관, 잠재, 현실, 신, 사랑, 역학관계, 체험, 진리, 관찰, 상호작용, 본질, 불가분 이렇게 고급스러운 단어들로 모두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연결합니다. 물론 아무 생각 없이요. 그러니까 더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 자체가 어떤 사람들한테 더 익숙할까요? 교육 수준이 높은 분들에게 익숙하겠죠? 그리고 자기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더 친숙한 단어겠죠? 자, 이 얘기는 뭐냐? 오히려 이런 분들일수록 저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어떻게 해서든 이해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내가 저 단어들은 친숙하니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가 어떤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대부분의 상황은 나에게 중요한 사실을 접할 때죠. 자, 그러니 뇌가 착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나에게 중요한 사실을 내가 접할 때 집중한다. 그런데 내가 집중한다. 그러니 이건 중요하구나. 이런 착각적 역상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똑똑하다고 해서 반드시 교육 수준이 높다고 해서 이런 이단적 개소리에 현혹되지 않는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걸 뜻합니다. 교육 수준이 높다는 건요. 특정한 개념이나 특정한 개별 단어에 대한 친숙도가 높다는 것뿐 그걸 연결하는 건 그때마다 다른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수준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너무나도 잘 보여준 캐나다 리자이나대 교수 거든 페니쿡. 심지어 이 거든 페니쿡 교수는요. 이 해리 프랭크퍼트 교수의 불싯을 그 누구보다도 의미 있게 읽은 그리고 그 책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그 노벨상 수상자이기도 한 이 거든 페니쿡 교수는 개소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잘 현혹이 되는가 재밌는 실험을 한 걸로도 유명합니다. 이른바 볼쉿 리셉터빌리티, 개소리 수용성이죠. 이 개소리 수용성이 높은 사람들이 누구냐? 생각의 깊이가 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거든 페니쿡 교수는 여기서 이런 분들에게 일침을 놓는 거죠. 얇고 넓게 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분들이 첫 번째로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배웠지만 지적인 수준이 낮은 사람들. 아니 많이 배웠다는데 어떻게 지적인 수준이 낮아? 지식과 지혜는 다르거든요. 특히 유동지능이 약한 사람들이 개소리에 쉽게 빠지고 그리고 쉽게 믿는 경향이 강한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유동성 지능은 동작성 지능이라고 얘기하는데 전반적으로 추론 추리 능력을 의미합니다. 무언가를 생각할 때 한 번, 두 번 더 곱씹어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능력이 낮으면 교육 수준이 높아도 개소리에 당할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존재론적인 혼동이 많은 사람, 개소리에 잘 당하는 거로 나옵니다. 존재론적 혼동, 어떤 걸까요? 사람이 왜 사람이야? 라고 물으면 움직이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며 동시에 개체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그냥 표피적으로, 표면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그러죠. 줄무늬 들어가 있어? 그럼 고양이, 빨가면 사과, 길면 기차. 그렇죠? 그 존재가 그 존재일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사람은 DNA와 RNA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모두는 존재론적 혼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혼동감이 유난히 많은 분들은 음모론과 관련된 개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대중요법을 넘어서 사이비요법들. 곰의 간을 먹어야 간이 좋아져. 토끼 눈 먹으면 눈 좋아져. 이런 게 바로 존재론적 혼동감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게 강한 분들이 바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건강식품의 구입자이기도 하죠. 즉 개소리의 희생양들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든 페니쿡 교수는 이상향에 대한 동경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개소리에 잘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향은 뭘까요? 바로 너무나도 멋진 가장 완벽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너무 지나치게 그리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현실을 부정하고 싶거나 현실이 너무 억압받은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특히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나 아니면 훈육자에게 너무 많이 억압받은 사람들이 이상향에 대한 집착이 강해진다는 건 심리학에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생각의 정교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억압을 많이 받으면요. 깊이 생각할수록 더 괴로워집니다. 내가 왜 이런 억압을 받을까?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까? 그래서 생각을 깊이 하지 않는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상향이 저기 있다라는 유혹인 거예요.
되게 재밌는 건 이렇게 억압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성인이 돼서 또 다른 억압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경우죠. 저한테 이런 질문이 가끔 옵니다. 직장 내에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난히 따돌리는 걸 좋아하고 조직 내에서 편가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랍니다. 직장에 꼭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을 저한테 질문하시나요? 그냥 직장 밖으로 내보내시면 되죠. 이럴 때 문제는 그 사람이 그런데 능력은 있어서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래요. 직장에 필요한 사람인데 꼭 직장 내에서 그렇게 시간만 나면 누군가를 따돌리고 그리고 편을 가른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 사람 자신이 따돌림을 당할까 봐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마음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과거에 따돌림의 희생양이 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따돌림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친사회적으로 가는 긍정적 전략을 취하기도 하지만 그분들 중에 일부는 즉 내가 고립되는 상황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매우 그릇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의외로 그 사람을 아주 강하게 구속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상사를 붙여서 그 사람을 강하게 다스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보면 그 사람은 오히려 구속됐으니 뭡니까? 그 옆에 있는 소속감을 같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속감이 고립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을 상당히 해소시키는 아주 재미있는 일종의 맞불 백신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이 강한 사람일수록 타인 혹은 사회가 오히려 자기를 어느 정도 구속해 주기를 원한다고 하죠. 어떻게 이런 개소리가 존재할까? 히틀러의 개소리에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 장애인,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소수자들에 대한 증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쁜 방법이나 나쁜 수단에 대한 강한 정당화. 히틀러는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 학대를 당했다고 전해지죠. 원하는 미대 진학에 실패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노숙자 생활을 전전했다는 썰도 있습니다. 이런 히틀러의 양대 컴플렉스가 솔직하지 못한 욕구인데 그 느낌은 정당화시키는 개소리를 낳기 쉬운 그런 상황을 스스로에게 만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개소리를 누구한테 어필했느냐? 독일의 다수에 해당하는, 즉 나는 다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자, 그들에게 어필한 거죠. 그리고 더 강해지고 싶은데, 더 세지고 싶은데 그 방법을 잘 모르겠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또 어필했겠죠. 하지만 잘 살펴보면 솔직하게 표현하는 걸 싫어하는 소위 말하는 위선적인 사람들에게 어필했던 겁니다. 이 솔직함을 히틀러는 진심으로 그들에게 개소리를 하면서 자기의 목표를 이뤄나갔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히틀러의 진심을 봤거든. 히틀러가 투표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구테타로 정권을 잡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선거에서 어떤 사람을 뽑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2004년 최악의 선거로 꼽힌 대선이 있었습니다. 공화당의 조지 부시와 민주당의 존 케리가 치렀던 2004년의 미국 대통령 선거는 당시에 부시가 2001년 9.11 테러 이후 전쟁을 일으키면서 국내의 많은 여론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심지어 침팬지가 나와도 이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정도의 부시에게 불리한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부시가 이겼습니다. 재선에 성공했던 거죠.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텍사스 대학의 저명한 언어분석 심리학자 제임스 페니베이커 교수가 부시와 캐리의 연설 언어를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 결과로 인한 논문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회자가 되죠. 당시 존 캐리의 참모들은 따뜻한 이미지를 위해 나라는 단어 대신 우리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당시 캐리는 부시에 비해서 우리를 2배 정도 그래서 더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이게 패배의 원인이 됐습니다. 페니베이커 교수에 의하면 우리라는 단어는 정치인이나 권위자가 사용할 경우 아주 차갑고 딱딱하며 감정적으로 멀게 느껴진다는 그런 효과를 가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 1인칭 단수 대명사인 나의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그 사람이 약간 거만해 보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약간 자기중심적이다라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진정성은 높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언가를 말할 때 우리라는 게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과를 받을 때 우리 회사를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라는 말에 사람들은 진정성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사과드립니다라는 말에
사람들은 더 진정성을 느낀다는 거죠. 부시가 더 매력 없는 개소리 혹은 헛소리를 더 연설문에 많이 담았던 걸로 나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게 부시의 진심이라고 느꼈던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도 진정성 있게 하면 선거에서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짓말보다 왜 개소리에 더 관대한지 이유가 나오죠.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뭘 보나요? 진정성을 봅니다. 진정성이 있다는 것은 솔직하다는 거죠. 그런데 솔직하다라는 것은 진심이 담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가정을 너무 쉽게 해온 탓입니다. 진심이다와 선하다 혹은 진심이다와 좋은 것이다라는 가정이 너무 쉽게 이루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심으로 나쁜 말 하는 사람도 있겠죠. 진심으로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게 개소리가 제일 무서운 이유입니다. 그런데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요.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당시 이 페니 베이커 교수의 연구실에 연구진으로 있었습니다. 이른바 포닥, 박사후 연구원이죠. 뒷줄에 핸섬하게 서 있는 제 모습 보이십니까? 죄송합니다. 핸섬하다는 단어를 써서 개소리였습니다. 2005년이면 제가 30대 중반일 때의 모습이네요. 그런데 이 논문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나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페니 베이커 교수가 열혈 민주당원입니다. 그래서 열받아서 뭐야 도대체 왜 캐리가 떨어진 거야? 라고 하면서 실제로 궁금해서 해본 연구죠. 그런데 페니 베이커 교수가 의외로 욕이나 약간 저렴한 표현을 학생들 앞에서 잘합니다. 하지만 기분 나쁘지 않게. 저는 페니 베이커 교수와 저랑 대화할 때 쓰는 단어를 보고 깜짝 놀랐던 거죠. 어떤 재밌는 얘기를 들으면요. 이럽니다. 점잖지 못한 단어예요. 하지만 이 fuck이라는 단어는요. 잘만 쓰면 그리고 적절하게만 쓰면 그리고 솔직하게만 쓰면 굉장한 친밀감을 느낄 수 있죠. 솔직한 사람들이나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이렇게 페니 베이커 교수처럼 솔직한 사람들이 개소리하는 사람들을 잘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개소리는 자기의 욕구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건 싫은데 자기의 느낌, 이건 정당화받고 싶어서 무언가 이상한 얘기를 진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욕구까지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개소리를 가장 잘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페니 베이커 같은 교수가 대표적으로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라서 개소리에 대한 것들이 맞나 틀리나 연구를 자꾸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우리가 개소리를 하지 않거나 개소리에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훨씬 더 솔직해져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개소리쟁이는 절반만 솔직한 사람들이거든요. 권력의 시대에는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그 밑에 간신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죠. 간신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자기의 이득을 위해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개소리쟁이들은 지금까지 얘기된 내용에 기초해보면 간신이 아니죠. 진심 어린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참을 얘기하는 사람, 거짓을 얘기하는 사람으로만 인간을 구분해 왔습니다. 그래서 간신과 충신밖에 구분을 안 했어요. 그런데 개소리쟁이들 중에 상당수는 충신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진심이니까요. 이런 상황을 기업에서 많이 봤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곧잘 하는데도 늘 승승장구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 임원까지 가시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이 승승장구할까요? 그 기업의 CEO가 그 사람을 간신이 아니라 충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개소리하는 충신들의 공통점은 진심으로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여기에 포함된 게 하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아주 안 좋은 수인데 단기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 말들을 담고 있는 거라 골치 아픈 일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리더의 욕구를 잘 건드린다는 겁니다.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날 개소리의 왁사는 또한 다양한 형태의 회의주의 속에 보다 깊은 원천을 두고 있다. 회의주의는 우리가 객관적 실제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신뢰할 만한 방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한다. 이번에도 역시 실망시키지 않고 프랭크퍼트 교수는 어렵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좀 더 쉽게 풀이하자면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 방법 없으니 그냥 빨리 고민으로부터 벗어나자. 즉시 해결하자.
객관적 실제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신뢰할 만한 방법이 있을 거다 생각해 보면 문제를 깊게 들여다보고 길게 보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로 돌아가겠습니까? 빨리 고민으로부터 벗어나자, 즉시 해결하자 라고 하는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에서 이렇게 해도 이 문제는 해결 안 돼, 저렇게 해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라고 하면 사업체 포기하자, 해고하자, 이 문제는 덮자, 이런 안 좋은 해결 방안이 쉽고 빠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할 수 없고 실제 접근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요, 이 문제 자체를 없애버리자고 할 때도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직원들이 대표에게 그냥 싸게 만들어 많이 팝시다. 이게 결국 대표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회사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이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빨리 문제를 해결하자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되면 고객들에게 사랑받겠다는 게 없어집니다. 고객들에게 좀 더 사랑을 받아야지라는 CEO의 생각이 점차 약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부하 직원이 혹은 그 충신 같아 보이는 사람이 나를 위해 하는 말 같은데 잘 들여다보면 점점 나로 하여금 고객에게 사랑받을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개소리하는 충신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페니 베이커 교수처럼 솔직해지라는 거예요. 나 고객에게 사랑받고 싶어. 왕도 마찬가지겠죠. 나 아직도 백성들한테 사랑받고 싶다니까? 이렇게 솔직해지면 그 부하 직원이 이제 충신이 아니라 개소리쟁이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를 위험한 상태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욕구를 감추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스스로 함정에 빠지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솔직하지 못한 거죠.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개소리를 알아차리고 거기에 현혹되지 않을 정도의 지각은 갖추고 있다고 꽤 자만하고 있다. 우리의 본성은 사실 붙잡기 어려울 정도로 실체가 없다. 다른 사물들에 비해 악명 높을 정도로 덜 안정적이고 덜 본래적이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진정성 그 자체가 개소리다. 이젠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너무 어려운 말이 많아서. 그런데 이 느낌, 어쨌든 자만, 실체 이런 문장을 보면서 난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모두가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도 여전히 우리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개소리들 뭔지 아세요? 치킨 먹을 때 날개를 먹으면 바람 핀다고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정도는 애정을 표시할 수 있는 재밌는 개소리라고 치자고요. 하지만 이런 믿음이 세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약간씩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시험 전날 미역국 먹으면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대부분 아니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시험 전날 혹은 시험날 아침날 미역국 드세요? 아무도 안 드세요. 자,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결혼식 앞두고 장례식장 가면 내 결혼 생활이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정신 나간 말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왜 결혼식 앞두고 장례식장에 안 가세요? 심지어 장례식 상주들이 오지 말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자질구레한 근거 없는 소리들 우리들이 다 한다는 겁니다. 해리 프랭크퍼트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는 이런 말들에 영향을 받고 심지어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모두가 개소리장이라고 하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는 평생 동안 헛소리를 한 번도 안 들어보고 한 적도 없다 하시는 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죠.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수많은 헛소리에 노출되고 헛소리를 생산해내고 있죠. 친구와 동료들이 자동차나 최신 스마트폰 앱 등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할 때면 나는 물 떠난 물고기처럼 어색하다. 내가 잘 모르는 대상에 대해 말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되게 개소리다. 다시 말해 누구나 어느 정도는 개소리를 하는데 이것은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결과이다. 즉, 이 얘기는 우리가 1년 360일 남에게 항상 혹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 중에 가장 혹하기 좋은 이른바 개소리가 좋은 게 좋은 거야예요. 저는 이 말을 한번 유학 시절에 외국인 친구들한테 해보려고 했는데 번역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만드는 말로 종종 쓰인다는 거죠. 보통 갑과 을이 있을 때 갑이 많이 애용하는 말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김대리,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냥 적당히 좀 하자.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언뜻 들으면 긍정의 단어들만 붙여놔서 좋은 뜻인가 하고 착각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사실 이 말은 어물쩍 문제 상황을 넘기려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 좋은 말로 포장시킨 나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좋으면 좋다는 건지 과정이 좋으면 좋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말을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으라는 무언의 압박인 건지 심리학자들로서도 해석하기 어려운 말인데요. 사람 참 헷갈리게 만들죠. 그만큼 우리가 혹하기 좋은 말이라는 겁니다. 이 말만큼 특히 우리 사회가 단체로 혹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저자는 MBTI를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MBTI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격 테스트일 것이다. 연간 250만 명 이상이 MBTI 설문지를 완성하고 포춘 선정 100대 기업 중 89개 기업이 인재를 채용할 때 MBTI를 활용 중이다. 하지만 MBTI가 애초에 심리학자들이 만든 게 아닌데다 오락실 게임용으로 고안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자, 그렇다면 MBTI는 어떤 검사일까요? MBTI에서는 응답자를 내향, 외향, 직관, 감각, 감정, 사고, 인식, 판단 이렇게 각각의 4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 16가지 심리 유형 중 하나로 분류하는 성격 검사인데요. 얼마나 그 열기가 뜨겁냐면요. 이른바 MZ세대 사이에서는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의 이름보다 중요한 게 MBTI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연애 상대를 매칭할 때 MBTI를 고려하는 소개팅 앱도 생겼고요. 한 여행사에서는 MBTI 유형별로 여행지를 추천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취업을 할 때 자기소개서란에 MBTI를 필수로 기재하는 회사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 MBTI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걸 우려합니다. 사실 MBTI는 우리 인류가 수십 년 동안 가장 오남용하고 있는 검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어머나, 예전에 ENTP였는데 지금 ISTJ예요. 어머, 나 사람 확 바뀌었나 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MBTI가 왜 자꾸 바뀔까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기업에서 입사한 지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MBTI를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담당자분이 저한테 오시면서 교수님, 우리 회사의 모든 신입사원들은 거의 대부분 내향적인 것 같아요. I로 나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남의 말을 주로 경청한다에 예스하기 때문입니다. 신입사원이 남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되죠. 자, 그런데 그분이 더 재밌는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회사의 전무님들은 다 E예요. 외향적입니다. 당연하겠죠. 전무님 정도 된 분이 주도적으로 얘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류의 질문에 예스를 합니다. MBTI가 왜 자꾸 바뀌냐고요? 지난 3, 4년 동안의 나의 사회적 얼굴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지난 3, 4년 동안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느냐에 철저히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바로 그 정도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저자가 이건 오락실 게임용으로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왜 할까요? 사실 MBTI는 그와 비슷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1940년대에 홈스쿨링으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캐서린 쿡 브릭스가 자기의 딸 이자벨 브릭스 마이어스를 위해 스위스 정신분석학자 칼 융의 개념론을 공부하고 세상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단다. 이런데 예스하는 사람, 이런데 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달라져. 라고 하면서 일종의 게임으로 만든 겁니다. 사회적 다양성 게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M과 B가 바로 딸과 엄마의 이니셜을 딴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게임이란 뜻은 무엇일까요? 행동이 다른 방식의 피드백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굉장히 재밌게도요. 나는 이런 행동을 하는데 결과는 숫자로 나오거나 아니면 나는 숫자를 다루고 있는데 결과는 풍선으로 나오면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게 게임이에요. 갑자기 내가 곡괭이질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월드 곡괭이질 랭킹이 나옵니다. 자, 내가 무엇을 행동을 하는데 그게 전혀 다른 방식의 형태로 정보가 결과가 나온다? 재밌죠. 게임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게임적 요소가 있는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에 홀딱 빠지게 만듭니다. 전 국민을 독수리 타법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줬던 건 뭘까요? 한메타자 게임이에요. 거기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열심히 자판을 외워야지 라고 하면서 암기를 했던 게 아니죠. 오로지 국민들이 했던 건 베네치아가 침몰되는 걸 막았던 것뿐이에요. MBTI 역시 나는 문항에 답을 했는데 결과가 4개의 철자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더 쉽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느낌까지 주죠. 그래서 더 쉽게 현혹되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는 내가 지난 3, 4년 동안 어떤 사회적 얼굴을 하고 살았는가 정도에 대한 반추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 이상의 맹신은 위험합니다. 과몰입은 이제 그만두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개인적으로 교류하면서 상호작용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의 개소리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그래서 나는 일상에서 마주치는 여러 유형의 개소리를 구별하는 데 요영한 단서를 고안했다. 그리고 개소리의 꾀는 파리지수라는 명칭을 붙였다. 우리가 영화나 웹툰에 별점을 매기듯 저자는 개소리의 심각성에 따라 개소리의 꾀는 파리지수라는 표현을 하며 이걸 고안해 1마리에서 3마리까지 파리의 등급을 부여했죠. 개소리가 강력할수록 파리가 더 많이 꼬이잖아요. 지독한 배설물일수록 파리떼가 더 꼬이는 걸 같은 이치로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개소리에 꾀는 파리지수는 사용도 간편합니다. 무해하지만 신념이나 불신을 드러내는 듣는 이의 눈을 휘둥그레 만드는 정도에 그치는 개소리는 파리 1마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까마귀가 울면 불길한 일이 생겨. 바로 이런 말들이 1마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어리둥절하고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비교적 해롭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개소리는 파리 2마리에 해당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 하지만 파리 3마리에 해당하는 개소리는 타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잘못된 믿음과 파괴적인 결정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바로 이 인물이 떠오르더라고요. 일본 히데의 무능 장군의 대표적 인물 무타쿠치 레냐입니다. 널리 알려진 인물이 아니라 생소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 무타쿠치 레냐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의 패망을 앞당긴 무능 오브 무능의 대명사로 불리죠. 자, 그러면 얼마나 무능했냐? 보급이란 원래 적에게서 취하는 법이다. 포탄은 자동차 대신 소나 말에 싣고 가다가 포탄을 다 쓰면 필요 없어진 소나 말을 먹으면 된다. 그중 그가 한 가장 유명한 히데의 명언, 즉 망언은 전쟁 중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는 부하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일본인은 원래 초식 동물이다. 이 말의 의도를 들으면요, 아주 기가 막히는데요. 주변에 푸른 산이 많지 않냐? 일본인은 원래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길가에 널린 풀을 뜯어 먹으며 진격하면 된다. 말 그대로 개소리 오브 개소리를 남겼죠. 이게 왜 파리 3마리에 해당하는 개소리가 됐냐면요. 부대의 절반 가까운 인원이 독초를 먹고 죽거나 굶주림으로 사망하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파리 3마리에 해당하는 개소리를 만나면 여러분은 무조건 눈과 귀를 닫아버리셔야 되겠죠. 현혹되면 큰일 납니다. 아마도 개소리 때문에 실질적으로 치러야 하는 가장 큰 대가는 주로 달갑지 않은 영향을 제거할 때 드는 시간과 노력이 애당초 그 영향을 생성할 때보다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개소리는 몇 초면 생성할 수 있지만 잘못이라고 입증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개소리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심리적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믿는다. 개소리는 우리의 기억, 태도와 신념, 결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저도 격하게 공감을 합니다. 개소리는 단 몇 초면 입 밖으로 나오죠. 즉 생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한 악영향을 제거하는 데는 수천 배의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심리학이 밝혀낸 그 수많은 내용이 잘못된 기억이든 잘못된 정보든 한 번 믿게 되거나 맞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걸 제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실험들이 무수히 많거든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이처럼 우리는 많은 개소리에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그러니 이 점을 인정하는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겠죠. 개소리가 그토록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이유는 개소리를 쉽게 탐지할 수 없다고 명백히 입증하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데도 우리 자신은, 즉 나 자신은 개소리를 잘 탐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간단한 실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꾀꾸라는 단어를 5번 외쳐보세요. 꾀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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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꾀꾸. 자, 5번 더 할게요. 꾀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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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꾀꾸. 자,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 꾀꾸가 무슨 뜻일까요?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요. 한참을 갸우뚱하면서 곤충 혹은 동물 이름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근데요, 이건 그냥 없는 단어예요. 우리가 그냥 10번 반복해서 외치니까 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이 때문에 허위 주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남을 속이는 잘못된 생각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사고방식은 개소리 취약성에 어떤 역할을 할까? 아마도 개소리에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사고 기반 오류는 논거와 증거를 혼동하는 것이다. 논거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하는 이유나 이론이다. 반면에 증거는 믿음이나 진술이 진실이거나 타당하다고 뒷받침하는 정보와 사실이다. 저자는 우리가 논거와 증거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개소리에 취약하다고 말하는데요. 이는 심리학자로서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논거와 증거라고 하면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자면 논거를 논리적 사고로, 증거를 과학적 사고로 바꿔 말하면 우리는 논리적 사고와 과학적 사고를 혼동한다는 겁니다. 언뜻 듣기에는 비슷한 말 같지 않으세요? 하지만 이 둘은 분명히 다르죠. 가끔씩 이런 말을 주고받는 사람들을 봅니다. 한 사람이 그 친구 꽤나 논리적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죠. 오, 그래? 그럼 그 친구는 믿을만 하겠네. 저는 이런 말을 옆 테이블에서 하는 걸 들으면 당장 그분들의 대화에 끼어들어서 지금 전혀 타당하지 않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참견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이라고 해서 믿을 수 있는 말이 아닌 게 많거든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훌륭한 시인들이 모두 술고래인데 나도 술고래다. 그러니까 나는 훌륭한 시인이다. 논리적인 사고는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말이 되잖아요. 개소리입니다. 보통 개소리가 이런 형태예요. 그런데 과학적 사고는요, 전혀 다르게 봅니다. 훌륭한 시인이 모두 술고래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걸?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아무리 논리적이라고 해도 아예 말의 전제 자체를 한 번쯤은 제대로 의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의혹을 지지하거나 혹은 그 전제를 반박하는 증거가 있지 않는가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과학이란 증거를 찾아내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증거 없이도 설득할 수는 있지만 과학에서는 반드시 증거를 필요로 하죠. 그래서 과학적인 사람은 뛰어난 화술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심지어 성마르고 까칠해 보이는 경우가 다반사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사고가 강한 사람은 기존 지식이나 사실을 무작정 받아들이지 않는 의심과 수사에 유리하죠. 덕분에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개소리에 쉽게 혹하지 않습니다. 애석하게도 사고 과정에는 이런 함정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게다가 이 대부분 합리적인 사고방식처럼 보인다는 것이 문제다. 교묘하게 인지적 착각을 유도하는 것을 프레이밍 효과라고 하는데 정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지에 따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편견을 가리킨다. 시장에서 쇼핑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방 함유량 20%라고 적힌 요구르트보다는 지방 함유량 80% 감소라고 적힌 요구르트에 더 쉽게 현혹되어 이걸 쇼핑카트에 넣지 않겠습니까? 내가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하고 있구나라고 심지어 착각하면서 말이죠. 사실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렇게 어떤 사안이 제시되는 방법에 따라 동일한 사안이라고 해도 그에 관련된 사람들의 해석이나 의사결정이 달라지는 인식의 왜곡 현상을 모두 합쳐 프레이밍 효과라고 통칭합니다. 같은 문제인데 프레임이 바뀌면서
사람들의 선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자가 이 프레이밍의 효과를 가지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멍청해서 개소리에 당하는 게 아니라 즉 인간의 본성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합리적으로 선택한다고 착각할 뿐이라는 거죠. 이처럼 개소리는 사람들의 사고를 불완전한 정보에 집중시키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집중시켜 기만적인 인지적 착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소리에 혹하게 되는 거고요. 기분은 타인의 개소리를 믿거나 믿지 않을 가능성을 얼마나 좌우할까? 사람들은 정보에 대한 감정적 반응에 근거해 정보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사람들은 결정의 결과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근거로 결정이 옳은지 틀린지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2001년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난 날 대학생들에게 9.11 테러 사건 발생한 걸 처음에 누구한테 들었지? 뉴스 나올 때 어디에 있었어? 그때 옆에 누구랑 있었나? 라며 육하 원칙에 근거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심리학자들이 했죠. 그리고 6개월 뒤에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난 날에 물어봤던 같은 질문을 다시 합니다. 놀랍게도 절반 가까운 답들이 불일치합니다. 뭐 반년이 지난 뒤 물어봤으니까 기억이 틀릴 법도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학생들 대부분이 자기 기억이 100% 맞다고 우기기 시작하고요. 심지어는 보여줘도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학생들의 주장은 9.11 테러 사건이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일의 기억들이 생생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기억이나 자기의 판단이 맞는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생생함을 사용합니다. 즉, 생생한 기억은 맞고 정확하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심리학에서 생생하다는 것은 그날의 감정을 몸만 기억했을 뿐 뇌까지 기억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 반응의 한 종류가 생생함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감정적으로 흥분했을 때 내린 판단은 대부분 틀린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내린 판단이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나를 확 올가맨다, 심지어 나에게 소름 돋게 한다, 이건 대부분 맞습니다. 직관이 발동한 거기 때문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전거를 열심히 탄 후에는 당연히 심장박동수가 증가하죠. 따라서 신체적 흥분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찡그린 얼굴 혹은 활짝 웃는 얼굴을 보여주면 평온한 일반적인 상태에서 같은 얼굴을 보게 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그 두 얼굴을 비호감 혹은 호감형으로 각각 판단하는 경향이 증가합니다. 우리가 매우 비호감인 사람들이거나 매력적인 사람 중 어느 사람을 만나더라도 심장박동은 평상시보다 좀 더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 실험에선 두 얼굴을 볼 때 이미 자전거를 오래 탔기 때문에 심장박동수가 증가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체적 상대를 상대방 얼굴에 대한 비호감 혹은 호감도 판단에 전염시켜버린 셈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직전의 정서적 흥분은 무관한 지금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즉, 이렇게 두근거리는 상태에서 내린 판단은 대부분 틀린 판단이지만 판단을 내렸는데 두근거린다. 이건 꽤 괜찮은, 아니 가장 괜찮은 판단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걸 직관이라고 부릅니다.